밤 하늘을 올려다보면 수없이 많은 별들이 검은 공간에 박힌 것처럼 반짝입니다. 반짝이는 것은 별이라 불리고 그 별들이 떠있는 검은 공간을 우리는 우주라 부릅니다. 즉 우주는 별들과 그 사이에 검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로부터 관측 가능한 별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대에 이르러서는 인류가 정착지인 지구를 벗어나 달 표면에 인간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었으며 인류가 만든 인공 물체를 태양계를 넘어 미지의 항성간으로 탐험을 보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1977년 9월 5일에 발사된 보아저 1호는 2023년인 현재까지도 45년 이상을 시속 6만 1천 킬로미터로 우주 공간을 이동 중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거리를 항해하고 있으며 우주 공간의 중력장에 갇히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여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호기심은 연구와 탐험으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같은 이론을 출현시켰으며 그것들은 인류가 우주 진화의 초기인 빅뱅 직후의 순간까지도 거슬러 추적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의 발전은 앞서 언급한 보이저 1호의 여행처럼 45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동하였으나 우주의 속도인 빛의 속도로 이동하면 반나절도 안 걸리는 거리인 겨우 239억 1천만 킬로미터를 나아갔을 뿐입니다. 인류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겨우 4.9%를 이해했으며 나머지 95.1%를 보이저 1호의 속도로 탐험 중에 있습니다. 모든 질량을 가진 물질은 중력이 발생하고 반대로 그런 중력이 있는 중심에는 그 힘에 상응하는 양의 질량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주에는 중력과 그 영향만 관측될 뿐 그 중력원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관측되지 않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한 곳들은 강력한 중력을 일으키는 어떤 물질이 채워져 있어 빛의 굴절 현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관측함으로써 그 공간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떠나서 과학자들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음은 확실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무언가 있음직한 것의 중력을 관측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주에 존재해야 하는 물질의 총량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음직한 무언가는 전자기파 관측을 통해 추정한 우주 물질 총량의 6배에 달하고 우주의 26.8%를 채우고 있으며 우주 공간 어디에서나 관측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연구를 통해 그 무언가를 암흑물질이라 부르고 그것의 존재를 증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암흑물질도 물질인 만큼 우리가 아는 다른 물질들처럼 질량이 있고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발생하여 주변의 물질을 끌어당기는 성질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느끼거나 관찰하거나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933년 스위스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키는 은하단 공전 관측을 통해서 암흑물질의 존재 가능성을 처음 제기하였습니다. 츠비키가 관측한 머리털자리 은하단은 은하가 1000개 이상 모여 있으며 그 지름만 해도 무려 2천만 광년에 달하고 지구에서는 3억 2천만 광년이나 멀리 떨어진 은하단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자리 은하단의 특이점은 중심부에 위치한 은하들의 속도가 초당 1000km에 달하는 걸로 관측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은하들을 튕겨나가지 않게 잡아두는 엄청난 중력을 가지는 높은 질량의 물질이 은하단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러한 중력을 가진 물질이 없다면 은하들은 그 빠른 공전 속도로 인해 우주 공간 멀리 뿔뿔이 흩어져야 할 것입니다. 은하의 속도는 중력에 비례하고 은하 내부 중력은 물질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은하가 보유한 물질의 질량에 따라 은하의 중력을 계산하고 속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관측 결과 머리털자리 은하단에 측정된 질량으로는 현재의 공전 속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은하단 내부에는 측정된 질량으로 가능한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를 유지하게 하는 물질의 양은 측정 가능한 질량보다 400배 더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후 1939년에는 호레이스 W. 밥콕은 일반적인 법칙과는 달리 공전하는 은하 주변의 회전 속도가 예상과 달리 은하의 중심부의 공전 속도가 비슷하다는 것을 최초로 보고하게 됩니다. 중심을 기준으로 공전하는 천체의 운동 속도는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구심력이 약해져 속도가 느려지고 중심과 거리가 가까우면 구심력이 커져 속도가 빨라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은하도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별들의 공전 속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우리 은하의 구조 역시 중심부로 갈수록 별들의 밀도가 증가하고 관측 가능한 질량이 대부분 분포해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도 태양과 가장 가까운 수성의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반대로 가장 먼 해왕성의 공전 속도가 가장 느린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밥콕은 이런 일반 법칙과는 다른 점을 들어 암흑물질의 존재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베라 루빈과 켄트 포드가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체계적으로 은하 회전 속도를 측정하였고 예측과 달리 은하는 외곽으로 멀어져도 회전 속도가 감소하지 않음을 발견하여 1975년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대형 광학 망원경과 향상된 전파 망원경 기술을 통해서 공전하는 별들의 실제 움직임을 분석하여 공전 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츠비키의 결과가 증명되면서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현대의 기술은 우리 은하 중심부과 외곽의 공전 속도를 매우 정확하게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데이터들은 관측된 질량보다 압도적일 정도로 많은 양이 알 수 없는 그 무언가인 암흑물질이 존재해야 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은하에서의 중심부와 주변부 공전 속도의 역전 현상은 모두 은하에서 관측되며 이는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은하들에는 자신보다 훨씬 무겁고 큰 암흑물질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처럼 암흑물질을 도입하면 현재 우주의 중력 현상뿐 아니라 초기 우주의 형성 과정까지도 설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관측으로 추정된 보통 물질의 양은 너무 적어서 별을 생성하는 데에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고 은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형성 시간보다 더 긴 세월이 필요해 우주의 진화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우주 초기부터 암흑물질이 존재했다면 일반 물질보다 더 강한 중력으로 성간 물질들을 더욱 빠르게 모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암흑물질이 더 많이 모인 곳은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중력이 큽니다. 중력이 더 큰 곳에는 성간 물질이 더 많이 더 빨리 모여 누적되면서 별이 생기고 은하가 생겼습니다. 초기 우주의 별들과 은하들이 따로 구분 지어져 발생하였던 것은 불균일하게 분포된 암흑물질이 원인이고 그렇게 빠르게 뭉치게 하는 중력이 작용하려면 또한 암흑물질이 존재해야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 과학자들이 가정하는 암흑물질은 그 어떤 파장으로도 빛이나 입자를 거의 방출하지 않으며 우주에 존재하는 질량의 대부분이므로 사실상 중력의 분포는 암흑물질의 분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흑물질은 오로지 중력에만 반응하고 중력 성질을 이용해야만 관측이 가능하고 다른 입자들과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에 중력에 의한 중력 렌즈 현상을 관측하여 탐지하고 있습니다. 거대 은하나 블랙홀같이 질량이 큰 천체는 지나가는 빛을 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은하의 상이 마치 렌즈에 굴절된 상처럼 왜곡되어 보이는데 이를 중력 렌즈 현상이라 부릅니다. 이 현상을 역으로 추적하여 굴절되어 보이는 은하의 질량 분포를 추정하여 암흑물질 존재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암흑물질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 그대로 관통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개의 거대한 은하단이 충돌하고 있는 총알 은하단입니다. 두 은하의 충돌 시 가스 물질은 충돌을 할 수 있는 입자들이기 때문에 충돌 현장 한가운데에 쌓이고, 암흑 물질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를 통과하여 건너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총알 은하단을 적색 편의로 볼 때 가스 물질은 중심에 높은 밀도로 모여 있지만 암흑 물질은 푸른색 부분으로 양옆에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아직까지 검출된 적은 없지만 태양계나 지구 주변의 공간에도 암흑물질 입자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 암흑물질이 당신의 몸을 통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현재 이론으로는 존재를 부정하지 못하지만 어떤 작용도 발생하지 않아 아직 아무도 암흑물질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암흑물질 입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 특정 파장에서 전자기파를 내고 있다면 이 신호를 포착하는 것이 암흑물질의 구성 입자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실험실을 세워 암흑물질을 찾으려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만약 암흑물질을 찾는 데 성공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암흑물질을 찾기 위해 개발한 기술들이 인류의 실생활을 크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이 여러 나라의 물리학자가 참여한 CERN의 연구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개발한 시스템에서 지금과 같이 발전한 것처럼 말입니다. 프리츠 츠비키의 제안 이후 암흑물질의 개념이 나온 지 90여 년이 흘렀습니다. 과학의 역사에서는 종종 어떤 이론이 제기된 후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적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힉스 보소는 약 50년 만에 증명되었고 블랙홀은 200여 년 만에 관측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저 먼 우주와 지구의 지하 깊은 곳에서 암흑물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암흑물질의 발견은 곧 노벨상 수상으로 여겨지지만 이들의 연구 목적이 노벨상에 있지는 않습니다. 암흑물질은 작은 입자들을 뭉치게 하여 별을 만드는 우주의 탄생 그리고 인류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물질입니다. 즉 암흑물질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와 같은 인류의 기원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결국 암흑물질은 일반 상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체가 파악조차 되지 않은 26.8%가 당연해지는 순간까지 학자들의 우주의 유령과 같은 암흑물질을 찾는 여정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